가난은 항상 가난을 부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가난함은 대물림 된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뼈 빠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허덕이며 살다 지금에 와서야 지난 일이거니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참 50년을 힘들게 매일같이 부르튼 손을 부여잡고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보일러 따끈하게 나오는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자니 행복하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참으로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처참하다면 처참한 혹은 반전이라면 반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 시원히 제가 누군지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도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발육 상태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정도로 작고 말랐었습니다. 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 생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팔며 전전긍긍하는 엄마와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못하고 늘 항상 홧김에 그만두었다는 아빠. 그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작고 깡마른 저까지. 고작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가 그리 힘드냐 하실지 몰라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보험 계약이 없는 달에는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아빠는 그나마 벌어들인 몇십만 원을 항상 다른 데에 써버렸습니다. 아빠가 도박을 한다던가 술독에 빠져서 산다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답답하게도 본인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에게 으스대고 싶어서 밥값을 낸다던가 혹은 굴러가지도 않을 것 같은 차를 사는 바람에 할부금을 갚는다던가 하는 헛된 부분에 돈을 사용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마가 보험을 계약하고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지 않으면 손가락만 내내 빨고 있어야 했죠. 그때만 해도 급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저는 항상 반찬도 없는 맨밥만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에게 한 입만 하고 반찬을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였고 그나마도 맨밥조차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대가 이미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한 도움의 손길은 없었죠. 초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학교를 꼭 다녀야겠냐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를 다니려면 돈을 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기분에 학교만큼은 졸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은사님을 일찍 만나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내내 저의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문제집도 사다 주시고 저에게 대학을 꼭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용기도 주셨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야말로 정말 큰 고비이긴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취직할 수 있는 상고에 진학하길 원하셨고 저는 인문계 학교에 들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사정상 제가 대학을 간다 해도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저희 집은 늘 가난했고 늘 곰팡이에 찌들어 있어야만 했죠. 결국에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상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상고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서인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은행 쪽 계약직 자리에 취업 요청이 왔고 저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일하는 내내 대학을 나온 직원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졸업도 채 못한 제가 얼마나 길을 펴고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럭저럭 시키는 일만 잘하고 눈치만 빠릿하게 챙기면서 잡일만 주구장창했습니다. 새 옷을 사 입는 것도
새 신발을 사시는 것도 저에게는 오로지 사치로 연결되는 일이었기에 정말 큰맘 먹고 엄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신 11,000원짜리 낮은 구두, 그게 제가 매일같이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가끔 맡겨두고 이사가서 분실물 취급이 되어버린 옷들을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그 맞지도 않는 옷들을 우겨넣고 제 옷인 마냥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정장을 사는 건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거든요. 분명 엄마는 보험 일을 하시고 회사를 계속 때려치우시던 아빠도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간간히 돈을 벌어오는 게 틀림없는데 왜 우리 집 살림은 나아지지 않을까 슬펐습니다. 제가 19살에 고생해서 번 첫 월급을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시진 않나요? 첫 월급은 부모님의 내복을 사는 거라 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내복을 사줘봐야 돈으로 가져오란 소리만 할 것 같아서 저는 제 용돈 2만 원을 빼고 전부 엄마를 드렸습니다. 제 월급 봉투를 보고 나서야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엄마. 얼마나 제가 은행에서 구박대기 취급을 받는지는 모르면서 월급 봉투에만 관심 있는 엄마. 저는 정말 속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이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도 웃음을 잃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저는 절대로 저희 아이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해주지 않을 거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건 원치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의 계약직 업무가 끝나고 은행 측에서는 저를 잘랐습니다. 한번 써봤는데 그 정도 일은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하루아침에 학생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저는 빠르게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제 월급에 기대어 살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적게나마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반항심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는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학생의 신분으로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계약직 자리에서 잘린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월급 봉투를 들고 와야 하는 날 제가 빈손으로 터덜터덜 들어가니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이라는 걸 해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거냐고 소리를 막 질렀죠. 고작 19살인데 이제 겨우 20살일 뿐인데 대학도 못 가고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야 하고 돈 벌어다가 내 옷 한 번 사지도 못하고 다 우리 가족 생활비로 나가지 않냐고요. 생활비는 부모가 벌어서 자식을 책임져야지 어떻게 된 게 성인이 되지 못한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고 있냐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 울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찢어졌겠죠. 하지만 당장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저는 3개월간 마지막 학창시절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자격증 딸 시간이라도 있거나 돈이라도 있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팠죠. 엄마의 보험은 한 달에 2-3개 계약이 될까 말까한 수준이고 앞 대리운전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나가지도 않고 저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취직하게 된 곳은 제가 원하던 회사와는 거리가 완전 먼 사채업장이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장기까지 쏙 빨아먹는 악명 높은 사채업장이요. 굳이 20살 먹은 여자애가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냐 할지 몰라도 월급은 은행보다 훨씬 빵빵했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벌어 어떻게든 자격증을 차곡차곡 모아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자는 일념으로 일단 입사를 한 곳이었죠.
그곳은 무척이나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늘 항상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루는 손가락이 잘린 남자가 찾아와서 울면서 이 상태로 어떻게 돈을 갚느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다 쫓겨나고, 하루는 얼굴이 퉁퉁 부은 여자가 찾아와서 빌고, 소심하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이자율에 놀라서 나자빠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돈이 제 월급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면서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보았던 잡일 업무 덕분에 저는 사채업장에서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죠. 악덕한 사장이었지만 직원들을 챙기는 것 하나는 다른 업주들보다 확실했던 사장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몰래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하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도 해주셨고요. 다른 직원들도 저에게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 하루라도 빨리 번듯한 곳에 취직하라고 용기를 주셨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질이 박복하기도 하지 어떻게 된 게 첫사랑을 사채업장에서 만나게 된답니까? 그것도 빚을 잔뜩 져서 무일푼으로 사채업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사장님께 진 가족들의 빚을 대신 갚느라 월급 대신 빚을 탕감한다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사장님과 남편네 부모가 서로 아는 사이라 험한 일을 당하는 대신 그런 조건을 두고 빚을 삭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한 마당에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도무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눈에 마음에 담았지만 본인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절해서 감히 저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딱 그 정도의 위치.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가난이라는 절망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너른하게 취해버린 저희 둘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그 하룻밤의 결실이 제 뱃속에 자리를 잡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지우기엔 늦어버린 터라 저희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늘 익숙한 지하 단칸방. 그곳이 저와 남편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친정이라고 발붙일 곳이 없었고 시댁이라고 저를 환영해 줄 수 없는 처지였죠. 우리 둘은 가정을 꾸린 부부였지만 서로의 부모를 책임져야 할 각자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가락지 하나 제대로 나누지 못할 정도의 가난함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 와중에 시모가 저에게 가보라며 알이 큰 다이아 반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본인이 사채 빚에 쫓기며 힘든 와중에도 대대손손 물려오는 반지라 팔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물 하나 제대로 못 해줬는데 그래도 갑오로 내려오는 반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손가락 하나 잘려나간다 해도 절대로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요. 그 반지는 참으로 영롱했습니다. 엄지 손톱만한 다이아가 달려있는 투박하지만 깊은 반지였습니다. 저는 이 알 하나에 억소리가 날 것이라는 데에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는 갑오라고 할지라도 이 반지 하나를 팔면 살림이 엄청나게 좋아질 게 뻔한데 말이죠. 하지만 시모의 신신당부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절대로 팔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꼭 물려주라 했으니까요. 저는 그 반지를 갑오로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래에 기스라도 날까 싶어서 옷장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두고 힘이 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물림되는 가난이 싫어 만사까지도 힘들게 일을 했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없었던 회사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점만 떼고 올 테니 제발 제 자리를 남겨달라고 사정사정했죠. 사장님께서는 애엄마가 무슨 일을 할 생각이냐고 집에서 조용히 내조나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일푼으로 일을 하는 남편을 생각해봐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질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뭘 먹고 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출산을 하고 5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업고 화장실에서 젖을 물려가면서 사채업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아이 울음소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버텨냈습니다. 사장님은 사무실 내에서 금연을 선포하셨고 직원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결국 남편에게 소정의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갓난아이,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잘 돌지 않는 저를 보면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 합쳐 190만 원을 벌면서 친정과 시댁에 생활비를 대고 조금 남은 빚을 갚고 저희 수중에 남는 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지하 단칸방 월세를 내고 공과금이며 적금 10만 원을 들고 나면 반찬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할 지경이었죠. 고기 구경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회식 자리에서 꼬박꼬박 고기를 챙겨주시다 못해 집에 가져가라고 싸주시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술독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놈이었는데 술만 곱게 먹는 것이 아니라 꼭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여동생은 은둔형 외톨이라 방에 틀어박혀서 내내 컴퓨터만 보고 앉아있다고 집 밖으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이라 외동인 저는 조금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더라도 신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아 볼 수가 없었고요. 도련님은 술을 마시러 나간 건지 늘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사장님께서 저한테 슬며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거 신청은 해봤냐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제도라 점심시간에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월급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고 이런 걸 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신청을 해보라 하시기에 신청을 했더니 일주일 뒤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덕분에 친정 부모님도 신청을 하셨고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어서 사장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참 은인 같은 분이셔요. 하면서 이야기하니 제가 참 안쓰럽다 했습니다. 더 좋은 남자 골라서 시집을 가지 왜 이런 불지옥에 들어왔느냐고 헛똑똑이라고요.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니 아이 이유식 걱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소고기도 넣고 이유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시댁에서 가지고 있던 빚들도 이리저리 알아보니 개인 파산 처리가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 나이 이제 겨우 24살이었지만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은 사람처럼 속속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저는 벌써 아이까지 있으니까요. 시댁은 개인 파산 처리도 완벽하게 되었고 남편은 더 이상 빚을 갚아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남편에게 여기 말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아가라며 일용직 노가다 일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을 하면 지금 사채업장에서 버는 돈의 1.5배를 더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몸으로 뛰어 일을 했고 월급이 늘어나니 생활이 더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옷을 기워 입고 구멍난 양말을 숨겨가며 신었는데 밑창이 다 닳아 비가 새는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고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가난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옷도 사주고 아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전처럼 배를 골아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시점에 도련님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싸움이 났는데 글쎄 상대방의 안면을 여러 번 가격해서 크게 다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완전 사직이 된 얼굴로 저에게 모아둔 돈이 좀 있냐며 물어보는데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을 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죽는 소리를 내더군요. 우리가 개인 파산을 하는 바람에 그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 사채업을 다시 사용하자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짜고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너네 모은 돈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거라도 내주지 않겠니? 울면서 매달리는 시모에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다이아 반지 이야기를 해댔거든요. 그 다이아 반지만 팔았어도 이런 일로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반지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저에게 죄책감을 들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10만 원씩 모았던 적금을 깨고 남편과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약속을 한 뒤 돈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돈은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빌리고 말았죠. 사장님은 저에게 꼭 돈을 빌려서까지 갚아주어야 하는 거냐면서 그 집안은 한 번 그러면 2번, 3번 요구할 거라고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인 처지에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차마 그때는 연을 끊어내야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다행인 건 저희 친정은 그럭저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 만큼의 형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께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한동안 또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크고 점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저희 형편은 그대로였죠.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아이 육아 지원도 나오고 했기에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정부의 지원으로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저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라도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게 모조리 다 돈이잖아요. 그 입장권 하나 사는 것도 손이 떨리는데 어찌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도 저는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곳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같아도 실상은 엄마들끼리 친목을 다지게 되는 대화의 장이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휴대폰은커녕 집 전화기도 없었기에 다른 엄마들과 연락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은근히 우리 아이만 왕따처럼 단체 생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들 유치원 일과가 끝나고 놀이터에 가서 놀거나 주말에 공원을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들끼리도 친목을 다지고 엄마들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니 그 사이에 끼지 못한 저와 아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오죽하면 유치원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할 때도 저와 저희 아이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했지만
사람이 다 처지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공사장에서 펴자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건설업체 측에서 보험 처리를 받게 되어 병원비 걱정도 없고 후유증이 남게 될까 미리 치료비도 넉넉히 주어서 다행이었죠. 그 돈으로 남편은 저에게 일단 빚부터 갚으라 하여 빚까지 모두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나아질 생각이 없었고 결국 팔 한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죠. 그런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팔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남편에게 들어온 보험금 치고는 너무 적은 돈이었죠. 앞이 창창했던 우리 남편은 결국 힘쓰는 일이 아닌 공사장 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받아오는 월급은 공사판에서 몸쓸 때보다야 적었지만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오른다 하더군요.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저는 남편을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줄어서 조금 힘들 때에 친정엄마의 보험 계약이 잘 되어 친정에서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항상 일이 술술 풀리면 또 막히는 부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우리 신우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글쎄 게임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아이템을 사더니 그게 글쎄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된 것이죠.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신우가 무슨 돈이 있어서 게임에 현질을 했겠습니까? 전부 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었던 것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제서야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10번도 못 본 신우가 뻔뻔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니 머리가 아프더군요. 시모가 저보고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애들이 저와 남편밖에 없지 않냐고 돈 좀 갚아달라 하면서 다이아 반지 이야기를 또 꺼내시더군요. 차라리 그 반지를 팔아서 애들 빚 갚아주고 우리도 나은 살림살이 꾸려가며 살 걸 그랬다고 그걸 대대손손 며느리에게 물려주라는 소리만 없었어도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며 우시더군요. 이미 반지는 제 손에 있고 시모는 죽는 소리, 앓는 소리만 하고 나이 20대 중반에 갚은 빚만 얼마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신우에게 저도 화가 나서 한 소리하고 말았죠. 신우, 우리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게 10번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고요? 신우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실 거예요. 빚은 스스로 갚는 게 좋겠어요. 일을 하세요. 그러자 신우가 아주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신우의 달려드는 손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소리쳤어요. 도련님 빚 갚아준 걸로 모자라서 고작 게임하다가 쓴 사채 빚까지 제가 떠안을 필요가 있냐고요. 신우 사지도 멀쩡한데 스스로 일해서 갚아라. 돈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왜 밖에서 일도 못하고 사지 멀쩡한데 방에서만 가만히 지내는 줄 알고서 나는 소리야? 이게 다 큰오빠 때문이야. 큰오빠 때문에 내가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라고. 이야기인 즉슨 제 남편이 신우가 어릴 때부터 엄청 괴롭히고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매 사이에 사이가 좋았던 시기도 있고 나빴던 시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련님도 보니까 신우 구박 엄청 하는 것 같던데 제 남편만 물고 늘어지는 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게 다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방에 틀어박혀서 지낸단 말입니까?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한숨을 쉬자 신우는 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반에서 좀 잘 나가는 일진 친구가 제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너네 오빠랑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 남편이 날라리는 싫다고 대놓고 거절을 해버린 거죠. 그것도 용기 내서 고백한 일진 앞에서 날라리는 싫다고 했으니 주위 애들 사이에서도 좀 소문나고 놀림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진이 그때부터 신우를 왕따시키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왕따시킨 행동들이 대인기피증이 올 만큼 심각했던 거죠. 신우가 화장실 가면 물을 뿌리고 책상을 복도 밖으로 던져놓고 교과서를 찍고 때리는 건 기본이었더라고요. 신우가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사실이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늘 대인기피증에 걸려 방 안에만 있었던 신우가 마음에 걸렸던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림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신우를 한 번만 도와주자고요. 저는 반대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돈 드는 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 도와주며 살 거냐고요. 당신 월급도 줄었고 나도 언제까지 이 업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우리 아이 친구들이 엄마가 사채업장 다닌다고 놀리면 어떡할 거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했고 시모의 다이아 반지 타령에 마음이 기울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자 사장님께서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소주 한 잔에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죠. 도련님이 사고 쳐서 돈 빌려간 것도 모자라 신우까지 사고를 쳐서 갚아주게 생겼다고요. 시댁에서는 다이아 반지 타령하면서 저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데 이 반지 확 그냥 팔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그 반지 좀 보여줄 수 있겠네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그거 담보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자기 못 믿냐면서 멀쩡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원금 갚으면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전화와서 저에게 한 번만 더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시댁 식구에게도 지쳤고 저는 냉큼 알겠다고 했어요. 벌써 8년째 알고 지내는 가족 같은 사장님인데 저에게 사기를 치진 않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반지를 가져가 사장님께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동네 금은방 사장님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 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찜찜하긴 했지만 사장님께서 확인하셔야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금은방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게 진짜 다이아라고? 하시면서 사기당했네 하시고 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사기라뇨. 대대손손 며느리들에게 물려주는 다이아 반지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아가씨 순진하네. 다이아가 이렇게 유리알 같은 색을 내기가 쉬운 줄 아나. 그리고 이 정도 크기면 억 단위나 나가야 하는데 이런 알 구하기 쉽지 않어. 이거 가짜야.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만 원도 안 하는 큐빅을 가지고 진짜 다이아라고 사기를 쳤다니.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깟 큐빅으로 저에게 뜯어낸 돈이 얼만데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원래대로 반지 맡기고 원금만 갚는 걸로 하자며 3천만 원을 이체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송해서 그 돈을 받아서 시댁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에서야 남편이 돈은 빌렸냐고 물어보기에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당신도 이 반지가 가짜인 거 알고 있었어? 고작 10만 원짜리 큐빅으로 대대손손 물려오는 반지라며. 나한테 어머님이 사기친 거 알고 있었냐고. 그러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긍정의 의미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었죠. 저는 남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면서 도대체 왜 속인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시모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무시당하기는 싫고 며느리에게 으스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 같다고요. 저는 다음날 결국 시댁을 찾아가 시모에게 반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하고 쪽팔리기까지 해서 눈물을 줄줄 흘려대며 소리를 막 쳤어요. 이거 다 가짜라면서요. 그 반지 다이아가 아니라 큐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속인 것도 모자라서 계속 다이아 운운하며 저한테서 돈을 뜯어가신 거예요? 아니, 또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봤단 말이야? 너 그거 팔려고 알아본 거지? 내가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어쩜 그런 행동을 그깟 큐빅 가지고 신우이랑 도련님 빚 갚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생활비까지 받아가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돈 못 들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사세요. 저를 붙잡으러 달려나오는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신우빚을 갚아주기 위해 빌린 돈을 마지막으로 시댁에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기에 빌려주는 것이라고 신우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신우가 알아서 일해서 갚으라고 했죠. 신우는 끝까지 다 오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남편을 탓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집구석에서 얌전히 숨만 내쉬며 살던가 아니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쓰세요. 시모도 저에게 끝까지 진짜인 줄 알고 살았으면 평생 행복한 마음을 가지며 살 수 있지 않았겠냐며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변명을 해대길래 저는 시모에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돈을 여태 몇 천만 원을 해드린 건지 알고는 있냐고 대답했고요. 그 돈 저에게 돌려주시고 갚을 생각 아니면 앞으로 반지 이야기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내근직으로 일을 해도 여기서 빚 갚고 저기 빚 갚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원금만 갚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느 세월에 갚아야 하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전라남도에 있는 시골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사를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자리인가 하니 비슷한 사채업장인데 여기와 달리 번듯하게 간판도 달고 하는 업체라면서 직원 월급도 2배나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숙식도 해결할 수 있게 작은 마당이 딸린 사택까지 빌려주신다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것보다 시골에 내려가서 햇빛 보고 살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에게도 훨씬 좋은 조건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퇴근하자마자 달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자리가 났는데 갈 생각이 있냐고 하셨어. 월급도 글쎄 2배나 되고 집도 빌려준대. 당신도 그쪽에서 할 일 찾으면 자리 하나 없겠어?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잖아. 30이나 먹어놓고 왜 아직까지 생각이 이리 짧아?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부모는 누가 챙기고 동생들은 누가 책임을 져?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애기부터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지 가족들이 우선이라고 하니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고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행복하게 우리끼리 살자고 했지만 남편은 시부모 타령을 하며 거절했어요.
그렇게 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도련님이 다시 한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이 시부모의 탈탈거리는 차를 끌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현장에서 도망을 가려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잡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부가 이왕 대출 받는 거 한 2천만 원 더 받아서 차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남편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차를 바꿀 때가 되긴 했지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본심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시모는 저한테 어쩜 저리 무서운 소리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냐며 소름이 끼친다고 했고, 시부는 우리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런 소리를 잘도 하냐고 비꼬았어요. 사람이 너무 열이 받으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고, 유치장에 있는 도련님은 자기 합의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소리치고 있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너랑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고. 이혼하자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남편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면서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쉽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네들이랑 엮이지만 않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사장님께 전라도로 가겠다고 했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아주 잘 생각했다면서 이혼 선물로 빚은 갚은 걸로 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 서류 제대로 도장 찍어야지만 탕감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고 남편은 3일을 버티다가 결국 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죽어도 못 준다고 먹고 살 돈도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길래 나중에 한 번에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전라도로 이사를 왔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어차피 대리운전이나 보험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께서 아이도 돌봐주시고 오히려 시골에 와서 더 뛰어놀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아이를 보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군요. 월급도 기본보다 훨씬 올라서 살림은 당연히 더욱 넉넉해졌고요. 그렇게 아이의 나이가 중학생이었던 무렵쯤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39번째 생일이었던 날이었어요. 꿈에 돼지가 떡하니 제 품에 안겨서 꿀꿀거리는 꿈이었습니다. 원래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평소에는 사지도 않는 복권을 2장 샀습니다. 그런데 글쎄 동전으로 은박을 박박 긁었는데 무려 5억짜리 복권 2장이 당첨된 겁니다. 저는 한 장도 아니고 2장이나 당첨되어 정말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떡하니 벌리고 말았죠.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한참을 가족들과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확인을 하고 서울로 몰래 올라와 복권을 바꾸었습니다. 세금 떼고 나니까 7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더군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진 빚을 갚아드리고 아이를 위해 교육비를 묶어놓고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천으로 주식이 돈이 된다길래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 가슴이 콩할 만한지라 오르자마자 빼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진 그게 단타라 먹고 빼는 거라는 걸 몰랐죠. 수익이 꽤 나고 돈이 막 불어나게 되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계속하고 있고 전라도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아이 교육도 빵빵하게 시켜주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큰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나이 50이 되고 나니 쇠약해진 부모님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며 틈틈이 작은 주말 농장도 짓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네는 결국 전 남편까지 개인 파산하고 통장조차 쓰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평생 먹고 살 만큼 넉넉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 하나만큼은 잘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공부하느라 군대도 늦게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듬직해졌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행복은 가지고 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부분 포기하고 나니까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좋은 행운이 그리고 큰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재미있는 신혼을 누리고 있는 새댁입니다. 지나가다 사연을 듣기만 했지 어디 내볼 생각으로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사연을 써볼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생각을 못 해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예비 부부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을 시기에도 문제 한 번 없었고 시집을 워낙 잘 온 덕에 고부간의 갈등 또한 손톱만큼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며느리로서 저희 시댁과 전혀 문제없이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제 심기를 건드려 이렇게 사연을 찾아왔냐면요. 바로 동서 문제 때문이에요. 제게는 저보다 나이 3살 많은 동서가 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가 아니라 동서가 될 뻔했던 예비 동서가 맞겠네요. 결혼해서 식구가 된 것도 아닌데 시댁도 아니고 예비 동서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생각도 없었던 여자와의 기싸움을 예비 동서 탓에 얼마나 감정 소비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 늙은 여우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꽤 장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대학 때 만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느라 그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결혼을 잠시 미루느라 연애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던 관계였기에 이미 양가 어른들도 저희 관계를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인데 서로 사돈댁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을 만큼 인연이 길고 역사가 깊은 사이였죠. 그리고 제 남편에겐 남동생, 즉 도련님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1살 차이의 연년생이었고 우리 셋은 같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도 많이 놀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없을 때 저와 도련님이 따로 만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선은 지켰고 오해 살 일은 만들지 말자고 생각한 게 우리만의 룰이었으니까 원만한 관계로 길게 이어오지 않았나 싶네요. 저희는 워낙 서로 쿵짝이 잘 맞아서 굳이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였어요. 창업도 남편과 도련님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일이었기에 졸업을 하더라도 저희 셋은 붙어 지냈습니다. 저희는 반려견을 좋아하는데 어른들 중 시부랑 저희 아빠가 나란히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서로 반려견에 대한 로망만 있었지 막상 키울 엄두를 못 내본 것마저 저희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계획하게 된 것이 바로 반려견 수제 간식을 파는 매장이었고 반려견 키우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자리만 잘 잡으면 꽤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시도였습니다. 일머리가 있었던 건지 똑똑했던 남편의 지시대로 고비 한 번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도련님도 자기 형님 지시를 잘 따라주는 덕에 형제 둘이서 일손이 척척 맞아떨어져 장사가 더 잘 되었죠. 일하는 사람끼리 합이 잘 맞으니까 매장이 입소문 타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맘카페도 세 군데에 좋은 후기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결혼 자금 모으는 건 또 금방이더라고요. 결혼 자금뿐이었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고작 2년 넘게 장사를 했을 뿐인데 지방 아파트 하나 할 정도까지 벌었다니깐요. 남편 목표가 체인점을 내는 거였는데 끝내 창업 컨설턴트를 만나 면담을 나누고 난 후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따내는 제 남편을 보고 그 남자다운 추진력에 또 한 번 반해버렸네요. 덕분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여건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과 도련님이 창업으로 성공할 때 저도 내내 곁에 있었기에 함께 일궈온 성취감이 컸거든요. 남편이 일 때문에 결혼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 적 결단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남편 일을 도와주느라 취업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남편의 배려로 저 또한 옆 동네 지점에서 지점장을 맞아 일을 하게 되어 별 상관은 없었지만 그놈의 예비동서 존재 때문에 뒤늦게야 제가 제 힘으로 취업을 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었네요. 도련님은 예비동서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와 남편에게 언지를 주었습니다. 자신보다 연상이고 저보다도 3살이 많다고 했고 하는 일이 애견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면 저희 본점 매장에서 3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미용을 도련님이 도맡아 했었거든요. 가까운 미용실이 그곳이라서 단골로 다니다 보니까 눈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애들 미용시키랬더니 애들 핑계로 연애하고 있었냐면서 저와 남편이 도련님을 엄청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진심으로 나랑 잘 맞아. 형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기면 딱 느낌 온다고 했잖아. 내가 은미 누나한테서 그런 기운을 받았다니깐. 사람이 진짜 선하고 똑부러지고 생각이 깊어. 너 얼굴 보고 넘어간 거 아니지? 얼굴이 네 취향이라서 괜히 성격 잘 맞다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수상한데 이 녀석. 그래서 언제 소개시켜 줄 건데? 빨리 소개시켜줘. 결혼 생각이 있는 거면 우리 식구 될지도 모르잖아. 얼른 친해져서 우리끼리 저기 이탈리아 여행 가자. 저는 워낙 남편이랑 도련님과 친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시댁에 합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동서까지 생긴다면 꼭 4명이서 단짝 같은 조합을 만들고 싶었어요. 서로 시댁살이 서툰 것이 있다면 돕기도 하고 동성끼리 할 수 있는 밀담도 나누면서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신나서 도련님한테 예비 동서 될 사람 빨리 소개해달라고 졸랐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잠시 예비 동서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예비 동서를 소개해준다고 남편이 있는 매장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지점에 있었던지라 서로 인사를 나눴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 말하기를 예비동서 첫인상이 우선 나이는 우리보다 많은데 제일 어리게 생겼다고 했어요. 인상도 귀엽고 성격도 생긴 것만큼이나 조곤조곤하다고요. 특히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다는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도련님은 결혼을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한 사람처럼 예비동서를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곧 저한테도 소개를 해줄 거라고 했어요. 시댁 어른들은 마인드가 굉장히 개방적인데요. 앞으로 식구가 될 거면 결혼 전부터 친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저 또한 남편의 그런 마인드 덕분에 도련님과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가까워진 거랍니다. 당시에는 예비 동서의 평이 좋아서 저도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가 나름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서 친해질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비 동서와 친해지기만 한다면 형님 동서가 아닌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며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련님이 저한테 소개해주기 위해서 정말 빨리도 나를 잡았더라고요.
만나기로 약속했던 날이 찾아와서 저희 4명이 첫 대면을 하게 된 날이 다가왔는데요. 30대라고 하더라도 아직 젊기 때문에 첫인사를 술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있으면 어색함을 더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배달 주문 때문에 준비하느라 조금 늦게 퇴근해서 약속 자리에도 늦게 도착했거든요. 남편이 마중 나와 있길래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기대했던 예비 동서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 식구가 될지도 모를 반가운 예비 동서를요. 남편과 도련님이 말했던 대로 예비 동서는 진짜 어리게 생겼더군요. 저희가 다 30 중반을 향해 가는 청년들이었는데 예비 동서는 혼자 40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저희 중에 가장 20대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도련님께 외모 보고 취향 맞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했을 정도로 예비 동서는 도련님이 딱 좋아하는 귀여운 타입이었어요. 우와, 되게 어리게 생기셨어요. 나이 몰랐으면 진짜 20대로 봤을 것 같아요. 집안 식구분들이 다 동안이신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나도 처음에 보고 좀 놀랐잖아. 너 오기 전에 장난삼아 민증도 확인했다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언니 같고 무서운데?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은 예비 동서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저희 셋이 농담 주고받는 걸 너무 잘해서 남편이 제 외모를 가지고 예비 동서와 비교하는 것 정도는 아무런 타격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또 저는 그 소리가 마냥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저 사이에 신뢰가 두터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비 동서는 낯을 많이 가리는지 첫 만남에 어색해하며 대화 잘 못 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해도 배시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남편과 도련님을 제치고 예비 동서한테 분위기를 맞추며 대화를 많이 시도했는데도 예비 동서는 저를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도련님 질문에는 호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형님 되는 입장이라 불편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동생같이 안 생겨서 그런가? 싶으면서 갈수록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물론 저와 예비 동서의 어색함만 아니면 자리 자체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와 남편, 도련님이 친하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아는 대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 동서도 남편이랑 도련님과 어울리는 대화에서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술자리에서 예비 동서를 1순위로 챙기며 뭔지 모를 마음의 벽 같은 걸 깨부수려고 했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바로 이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동서와 친해지려고 기대했던 그 자리가 반대로 예비 동서와의 관계를 초박살 내는 자리가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남편과 도련님이 담배를 피러 간 그때 제가 참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가 34살이라고 그러던데 반말해도 되지? 나 진영이랑 결혼까지 생각 중이야. 셋이 워낙 친하다니까 들었겠네. 알다시피 내가 너보다 3살은 많잖아. 그런데 형님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선 형님 동서 하더라도 이런 데서는 그냥 언니라고 해줘. 저 또한 호칭에 대해서 딱히 따질 생각은 없었는데 예비 동서 쪽에서 먼저 저렇게 말해버리니까 묘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반감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또 예비 동서는 저한테 그걸 말하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처럼 남자들 전부 나가니까 표정이 싹 바뀌는데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오히려 헷갈리죠.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형님 동서하는 게 맞지 않아요? 호칭은 좀 친해지고 나서 바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밖에서까지 형님 동서하는 건 웃기지 않아? 형님 대접 엄청 받고 싶나 봐. 설마 내가 동서로 들어간다고 형님 노릇하면서 사람 굴릴 생각 있는 건 아니지? 저는 대접이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굳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던 겁니다. 저 또한 예비동서와 친해지면 일찍부터 호칭을 편하게 바꾸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말하자는 의논도 없이 혼자 말을 놓더니 저더러 융통성 없게 굳이 호칭 고집하는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이게 초면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맞지 않습니까? 술자리를 가진 지 한두 시간은 흘렀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동서 성격을 어느 정도 알아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만약 남자들이 담배 핀다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저는 한동안 예비동서의 성격을 모르고 계속 치근덕거렸을 거 아닙니까? 알아서 성격을 드러내주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대충 감이 잡혔어요. 잠깐의 파동이 일고 나서 남편이랑 도련님이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보는 예비동서의 언행은 하나부터 열까지 참 여시 같더라고요. 원래 앵앵거리는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랑 도련님 앞에서만 그런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비동서한테 속았던 부분은 반달 같은 눈웃음이었어요. 지켜보다 보니까 남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더군요. 같은 여자인 저도 저 여우짓에 속았으니까 당연히 남편과 도련님은 모를 테죠. 그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 저만 찝찝하고 감정이 상했는데 어중간하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도련님한테 굳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도련님이 예비 동서의 말에 끔뻑 넘어가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제가 예비 동서에 대한 평판을 안 좋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간 자칫 남 뒷담화하는 걸로 비춰질 것 같아서 뭔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하고 남편한테만이라도 은근슬쩍 언지를 줘볼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방에 들어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어보았죠. 진영이 여자친구 말이야. 당신 눈에는 어때 보여? 지난번에 첫인상이 선하고 똑 부러질 것 같이 생겼었다고 했잖아. 계속 그래 보여? 일단은 그래 보이네. 근데 좀 가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잖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인데. 은미 누나 입장에서 나랑 당신이 얼마나 불편했겠어. 제 남편이 사람 보는 눈이 꽤 좋거든요. 그런 남편이 말하길 첫인상 때와 비슷하긴 한데 바보같이 착한 타입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더 봐야 알 것 같다며 아직까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예비동서란 사람이 아직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남편은 예비동서의 실체를 모르니까 나쁘지 않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보다 눈치 빠른 남편이 제가 예비동서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바로 알아챘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더군요. 어제 같이 있다가 중간에 진영이랑 당신이랑 담배 피러 나갔었잖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나더러 어른들 앞에서만 형님 동서하고 밖에서 만나거나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야? 그새 친해졌어. 둘이 생각보다 대화 안 하길래 어색한 줄 알았는데. 잘 됐네. 당신이 하고 싶던 말을 대신해준 거잖아. 그렇게 들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 근데 내가 거절했거든. 그러기 싫어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더러 초면에 형님 노릇하고 싶냐고 그러더라고. 호칭을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정한 대로 하라고 통보했어.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진짜 은미 누나가 그랬다고? 확실히 당신한테 그렇게 한 행동은 잘못되긴 했네. 나라도 그런 식으로 말 들었으면 정뚝 떨어지지. 예민할 할만 했는데. 남편은 앞으로 예비동서를 좀 주시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늘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항상 제 말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에요. 남편 말로는 제가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난다고 하네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자기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거짓말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할 때마다 걸리긴 했었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예비동서 얘기를 하였을 때 남편이 제 말을 그대로 믿어줘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저를 오해할지도 모른다고 아주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달갑지도 않던 예비동서와의 만남 이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예비동서가 저와 안면을 튼 순간부터 제 매장에 자주 오더라고요. 왜 하필 집이 우리 매장 근처인 건지 정말 똥 밟았다 생각했습니다. 와서 인사만 해도 기분이 고가울 것 같은데 예비동서 같은 성격의 사람이 어디 그냥 들리기만 하겠습니까? 앞뒤 다른 사람들은 사람 골려주는 걸 정말 좋아해서 어떻게 해서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괴롭힐 궁리를 한다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경험담으로 얘기해준 인생 조언입니다. 들을 때는 웃겨 넘긴 말이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엄마 말대로 예비동서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자꾸 제게 얼굴을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매번 간식 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차피 우리 가족들 사이잖아. 우리 관계를 위해서 서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번에 할인도 별로 안 해줬더라? 내가 동네 주민 만나면 네 매장을 얼마나 추천해주는데. 인심 좀 크겠어.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 간식 5개만 가져갈게. 지난번에 와서 할인해달라고 그렇게 사람 신경을 박박 긁더니 이젠 별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아예 공짜로 달라고 하지 뭡니까. 심지어 제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허락 없이 무작정 간식을 가방에 넣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없어서 뒤늦게라도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돈을 내셔야죠.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면 식구 잘 되게 매출을 올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추천 같은 거 안 해줘도 저희 가게 장사 잘 되니까 괜히 헛고생하지 마세요. 채영아,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빠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 아빠 박물관 관장이야. 내가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것 같아? 너가 앞으로 나랑 어떤 관계가 될지 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이 대체 뭐라고 저를 이렇게 시험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반말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 술자리에서 그쪽이 제안한 호칭에 저는 동의 안 한 걸로 아는데요. 나도 네가 동서라는 이유로 너한테 반말해버리면 기분 나쁠 거 아니니 은미야. 제가 대놓고 반격해오자 키도 조망만한 게 눈에 바짝 힘을 주며 째려보는데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귀찮고 지쳐서 그냥 가라고 손을 휙휙 내저었더니 꼴에 나이 많은 언니라고 저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었나 봐요. 보란듯이 걸려있는 간식 뭉탱이를 왕창 챙겨서 가방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본색 진철 씨한테 말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진철 씨가 너 그렇게 못된 애라는 거 알고 있니? 모르니까 결혼했겠지? 예, 그거랑 주인 허락 없이 물건 훔치는 거랑 무슨 관련 있어요? 가방에 있는 거 당장 꺼내세요. 어머니 저희는 남입니다. 사장과 손님 관계라고요. 웃기고 자빠졌어. 진철 씨가 너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더라? 네가 나한테 저지른 물에 밝히면 이혼 소송 당할 텐데 괜찮겠어? 소송? 어이가 없는 협박이라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제 웃음에 또 열받은 건지 예비동서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 얼굴 앞에 어떤 화면을 들이밀더군요. 진영이랑 진철씨 벌써 내 말에 끔뻑 넘어가는데 어떡하니? 이거 보이지? 너 말고 우리 셋만 있는 채팅방도 있어. 가소로운 장난으로 여기고 무시하려 했는데 예비동서가 보여준 화면엔 정말 저 빼고 만들어진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그도 잠시 예비동서가 금세 거둬가는 바람에 셋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남편을 향한 굳건한 신뢰에 금이 살짝 갔는데요. 당황한 제 모습을 보곤 예비동서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간식 몇 개를 더 챙기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도련님을 향한 신의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렇게 나가버린 예비동서를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예비동서가 보여줬던 채팅방만 내내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남편한테 물었을 때 남편이 당혹감을 드러내면 엄청 크게 실망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두려운 겁니다. 저희가 시댁에서 합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댁 집이 크기도 했고 또 시부모 인정이 좋아서 제가 굳이 분가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식사 준비도 시모가 엄마처럼 다 해주시거든요. 제가 도우려고 해도 자기의 유일한 취미가 살림이라며 손도 못 대게 하세요. 저는 그게 시모가 며느리를 위해 보여주는 배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 도련님도 시부모님도 제게 다 좋은 사람이고 늘 가족만큼이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예비 동서의 모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거세게 흔들렸어요. 이래서 이간질이 참 무서운 겁니다. 고작 그런 사람의 도발 따위 무시하면 그만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제게 닥치니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네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동서한테 들었던 말을 바로 물었습니다. 자기, 나 빼고 도련님이랑 도련님 여자친구랑 채팅방 만들었어? 오늘 도련님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셋이 만든 채팅방 자랑하던데? 자랑?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얼마 전에 채팅방 만들긴 했지. 둘이 결혼할 거잖아. 은미 누나가 우리 집에 줄 선물 같은 거 택배로 붙여줄 일 있을 거라고 해서 채팅방에서 알려주겠다길래 누나가 먼저 만들던데 그것 말고는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부탁해서 그 채팅방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보니까 셋 다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김 빠지는 상황이었네요. 완전 예비동서한테 노란한 기분이었죠. 남편을 향한 믿음이 한층 올라간 반면 예비동서의 교묘한 말장난에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예비동서를 절대 도련님과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비동서한테서 시댁으로 택배가 왔는데요. 한우며 오리며 복분자 술이며 아주 선물 공세가 장난이 아닌 거 있죠? 어머나, 이게 다 뭐라니? 아직 정식 인사도 안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받는 건 좀 부담스럽다.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 진영이 네가 그만해도 된다고 말 좀 전해라. 당황한 건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하니 오는 선물들은 전부 도련님과 상의 없이 서프라이즈로 오는 택배인 듯 했어요. 도련님도 시모 말에 동의를 하는지 그 자리에서 곧장 예비동서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동서가 지금 당장 인사로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련님이 휴대폰 음량을 크게 설정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전부 같이 통화를 듣고 있었단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다. 딸처럼 편하게 오고 가는 사이 되고 싶어. 어른들이 나 정말 좋아라 해주시거든. 어머님, 아버님한테 100점짜리 며느리 노릇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들려도 될까? 정식으로 약속한 식사 자리도 아니었고 시부모님도 그 소리에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예비동서가 도련님을 계속 졸라서 무작정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놀랐지만 할 수 없이 받은 선물 때문에 예비동서를 환영했고 예비동서에게 더 이상 선물 안 보내도 된다고 직접 타일렀어요. 예비동서는 여기저기 애교스럽게 인사를 전하며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제게도 무척 친한 사이처럼 인사해주더라고요. 포옹까지 하길래 황당했죠. 그래도 그날이 바로 제 살아생전 최고로 재밌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예비동서의 실체를 알게 되어 예비동서가 결혼 인사 드리기도 전에 쫓겨나는 날이었거든요. 아가씨는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비싼 선물을 계속 보냈어요. 부모님이 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 집이 박물관하고 있거든요. 저희 형편에 부담될 선물들은 아니니까 편하게 받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은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빠가 박물관 자리 물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거하게 쏠게요. 아이고, 됐어요. 지금도 거하게 많이 받았는데 뭘 얼마나 더 해주려고. 귀한 집 딸내미 벌써부터 등골 빼먹는다고 우리 욕먹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두 아들 잘 둔 덕을 보셔야 하잖아요. 아들이 잘나서 잘난 며느리까지 얻게 된 이득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 말은 지금껏 집안에 하나 있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에게 해준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며느리라 욕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라지만 역시나 교묘하게 돌려 말하는 예비동서의 말 때문에 또 슬슬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잘난 며느리 하나 있는데요, 뭘. 우리는 지금도 며느리 덕 엄청 보고 있어요. 채영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시부모로서 누릴 건 다 누렸어요. 은미라고 했던가? 우리 둘째랑 결혼하면 뭐 해주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요. 어머님, 그건 며느리한테 대접 안 받아보셔서 하는 소리죠. 요즘 며느리의 효도는 옛날처럼 현모양처인 여자가 아니에요. 능력 좋아서 용돈 두둑히 챙겨주는 사람이지. 시부모님은 아직 며느리도 되지 않은 예비동서의 말을 계속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으나 결국엔 귀여운 애교로 봐주셨습니다. 저녁상 자리를 정리하고 다들 과일 먹는 시간에 저와 남편은 잠시 방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화딱지 나는 마음에 제가 남편에게 한풀이를 좀 했습니다.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는 못 느꼈어? 자꾸 나 건드려보는 것 같지 않아? 난 진영이랑 저 여자 결혼하는 거 절대 반대야. 저 여자 가면 진영이랑 대화 좀 해보려고. 그래도 괜찮지? 내가 촉이 좀 좋은 편이잖아. 사실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느꼈어. 진영이 앞이라서 말은 안 했는데 은미 누나가 은근 내 와이프 무시하네. 한두 마디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나도 슬슬 짜증나. 남편과 저는 유독 사람 보는 눈썰미가 비슷했거든요. 역시 예비동서에 대한 생각이 완벽히 통해버렸지 뭡니까. 괜히 장기간 커플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 순간 잠시 분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방에서 나갔더니 예비동서는 계속해서 시부모 곁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더군요. 제가 모습을 드러내니까 시모가 시계를 보더니 저한테 약 챙겨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예비동서 때문에 정신없어서 잠시 깜빡했던 약을 챙기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모두 저한테 관심이 쏠리자 예비동서도 제게로 쪼르르 달려왔는데요. 곁에서 제가 챙겨 먹는 한약을 구경하더라고요. 그 사이 시모는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고 시부는 진작에 방에 들어간 뒤로 내내 바깥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얼떨결에 저와 예비동서만 마주하게 된 거죠. 남의 가게 물건 훔칠 때부터 알아봤는데 예비동서가 은근 욕심이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한약을 만지작거리는 예비동서를 보니까 문득 골탕 먹이고 싶은 생각이 번뜩 떠오른 겁니다. 워낙 공짜 좋아하고 남의 것에 탐이 많은 사람이니 분명 제가 미끼를 던지면 걸릴 거라 예측이 되더군요. 무슨 약이 이렇게 많대? 이거 다 네가 먹는 약이야? 어디 몸이 안 좋나 봐. 괜히 몸 안 좋은 척하면서 집안일 안 하려는 핑계는 아니지? 그런 꼼수도 누구처럼 평소 하는 사람들이나 생각해내는 거고. 이건 어머님이 젊을 때부터 건강 챙겨야 된다고 여자한테 좋은 약 지어준 건데? 어머니께서? 너는 어머님이 해준다고 그대로 홀라당 받아먹니? 그나저나 자꾸 반말하네? 나랑 계속 불편하게 지내겠다는 거야? 그럴 리가. 나이 많은 걸 내세우고 싶으면 먼저 모범을 보여봐. 그 전에 이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비동서가 제게 한마디 더 쏘아붙이려는 그때 시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째려보던 예비동서는 한약을 한 움큼 챙겨서 자기 가방에 넣더니 그중 하나를 뜯어 입에 물더라고요.
그리곤 시모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또 아부를 떨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님, 채영 씨한테 며느리라고 이런 것까지 챙겨주셨다면서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한약 지어드릴게요. 원래 이런 건 며느리들이 하는 건데 채영 씨가 좀 눈치 없었다. 그쵸? 예비동서가 한약을 쪽쪽 빨아먹는데 그 순간 온화하기만 하던 시모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열이 확 올랐습니다. 그리곤 시모가 예비동서 손에 들린 한약을 바로 빼앗았어요. 여태 보여주지 않은 무서운 얼굴을 하며 예비동서에게 성을 내기 시작했죠. 어머, 이게 무슨 약인지 알고 손을 대는 거예요? 아가씨가 왜 이걸 먹어요? 내가 우리 채영이 임신 준비한다고 제일 비싼 한의원 가서 손수 준비한 건데 약재 하나하나 상담받으면서 고른다고 얼마나 신경 쓴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소개받아서 겨우 의사랑 면담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의사가 어디 아무 부탁이나 들어주는 줄 알아요? 아우, 이 아까운 약 어떡해. 시모의 호통에 방에 들어갔던 시부도 배불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남편과 도련님도 거실로 모였습니다. 예비 동서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만 있을 뿐이었죠. 시모는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싶어서 손으로 조심히 들고 가 컵에다 약을 부었어요. 양이 한참 모자란다며 또 한 번 성질을 냈습니다. 예비 동서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고자 슬금슬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오더니 어머님 하고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모가 인정사정 없이 예비 동서를 향해 반말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나이를 그만큼이나 먹고도 어떻게 이리 조심성이 없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더라도 뭔지 묻는 게 먼저 아니니? 그래가지고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유난이야? 시모가 하는 말에 예비동서가 그제서야 저의 꾀에 걸렸다는 걸 알고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소해서 시모 뒤에서 몰래 웃음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열받은 예비동서가 도련님한테 들러붙으며 불쌍한 척 연기를 하였는데 아직 자기 편이 있으니 든든하다 뭐 그런 표정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예비동서는 저한테 이 집에선 이 편은 없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유치한 질투에는 유치한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약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예비동서처럼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연기를 해버렸네요. 어머님, 그거 그냥 은미 언니 주세요. 안 그럼 저 또 무섭게 시달려야 돼요. 오늘 일을 빌미로 또 제 가게에 물건 훔치러 올 수도 있어요. 도련님 생각해서 말 못했는데 언니가 저더러 형님 대접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언니 대접이나 잘하라고 그랬거든요. 나도 아까 밥 먹을 때 느낀 건데 은미 누나, 왜 제 와이프 무시해요? 무시가 아니라 견제인가? 누나가 보기에도 제 와이프가 며느리로서 더 훌륭하니까 벌써부터 라이벌 심리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그보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게 무슨 말이야? 누나, 언제 형수 가게에 갔었어? 왜 말 안 했어? 훔치긴 뭘 훔쳤다고 그래. 제가 말 이상하게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비용 지불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겠어? 우리 집 돈 많아. 언니, 제 약도 가방에 잔뜩 훔쳐갔잖아요. 뭐 결혼하게 되면 저보다 더 노산일 테니까 같이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은 드리고 가져가시지. 저도 제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누굴 따끔하게 혼내주려다 보니까 저절로 제 마음속에 억울한 내면이 튀어나와 발악한 것 같네요. 시모가 끔찍이도 아끼는 한약을 하나 먹은 걸로도 모자라 한 움큼 훔쳐갔다고 하니 시모 눈이 완전 돌아버리더라고요. 시모는 당장 예비 동서한테 달려가 예비 동서가 메고 있는 가방을 벗겼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동서가 훔쳐간 한약들이 바닥으로 후두두 쏟아져 버렸죠. 이 여자가 도둑 맞구만. 이게 하나당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보낸 택배보다 비싼 거야.
남편은 시모와 함께 한약들을 주워 얼른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련님은 예비 동서의 성질머리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있기만 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도 예비 동서가 물건을 훔쳤다는 말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통째로 밝혀버린 셈이었죠. 증거물로 매장 내 CCTV를 보여준다면 제가 연기한 모든 말의 신빙성이 높아질 겁니다. 참, 남편은 제가 하는 연기를 알아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알았을 거고요. 어머님, 제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어머님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다들 저 여자 본색이 어떤 줄 알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억울해요. 다 시끄럽다. 그리고 아가씨, 지금까지 개 있는 데서 있다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요? 아까부터 신경이 쓰인다 했더니 아무래도 아가씨 온 뒤로부터 내 피부가 근질근질 가려운 게 딱 개털 때문이 틀림없고만 그래. 한참 난장판인 상황에 얌전히 지켜보던 시부가 한마디 했는데 시부는 식사 자리도 빨리 뜨고서 과일은 먹지도 않고 방에만 있었거든요. 보아하니 예비동서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더라고요. 예비동서가 갑작스레 이 집을 방문한 거라서 차마 주의사항을 몰랐던 거예요. 시부가 개털 알러지가 있는데 그 옷 그대로 집에 들이닥친 거죠. 저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매번 매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퇴근하면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집에 들어가거든요. 시부 얼굴이 점차 울긋불긋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 그 이유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가 손수건으로 코랑 입을 막은 채 시모한테 무어라 지시를 했는데요. 시모가 베란다에 뒀던 여러 가지 박스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나서서 그걸 도와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동안 예비동서가 시댁에 보냈던 수많은 선물들이었어요. 우리 이거 손도 안 댔으니까 도로 가져가요. 아가씨는 대체 우리 집을 뭘로 본 거요? 나는 이걸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가씨 말 들어보니까 우리를 돈에 환장하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였네요. 당황한 예비동서가 최대한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자리를 오래 견디지 못한 시부는 방에 들어가 버렸고 시모는 남편과 함께 현관문 밖으로 손수 박스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비동서가 도련님을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도련님은 제 가게에서 물건 훔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보였어요. 저한테 매장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길래 휴대폰으로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보여줬고 도련님은 곧 결혼할 정혼자의 도둑질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련님은 예비 동서에게 이별을 고하고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남자가 밀어내는데 조망만한 예비 동서가 이길리 만무하잖아요. 참 볼품없이 쫓겨났죠. 저는 베란다로 달려가 예비 동서가 짐을 질질 끌고 가면서 나가는 걸 내려다봤는데요. 꼴이 엄청 우습더라고요. 저는 대놓고 키들거리면서 저 멀리 경비 아저씨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아저씨, 저희 502호예요. 저기 저 여자 얼굴 제대로 확인했다가 다시는 이 아파트 얼씬 못하게 해주세요.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다니는 손버릇 나쁜 도둑놈이거든요. 제가 평소 워낙 인사성이 밝아서 경비 아저씨랑 잘 알고 지냈거든요. 아저씨가 저를 바로 알아보고 예비 동서를 당장 조치 들어갔습니다. 경비한테 재촉당하며 쫓겨나는 예비 동서를 보는데 그렇게 꼬실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도 같이 싹 씻겨 나갔지 뭡니까. 나중에 도련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시달렸었냐고 몰라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건 예비동서 탓이지 도련님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가는 쥐 한 마리 때문에 저희 의리에 타격이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예비동서의 존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때문에 우리 셋의 사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굴 탓하는 것보다는 예비동서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기 전에 쫓아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에만 의의를 두면서 저와 남편은 도련님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예비동서한테 딱 하나 고마운 게 있다면
시댁 식구랑 식사 시간에 담속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솔직히 누굴 뒷담화하는 마음이 맞을 때 친밀도가 엄청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비동서 욕을 할 때마다 저희 식구들 마음이 다 같이 단합이 된다는 거예요. 한때 예비동서와 인연을 맺었던 도련님까지도 예비동서한테 흠뻑 빠졌던 자신에게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그 일이 벌써 4개월 전이 되었지 뭡니까? 이미 한참 지난 일이라서 그런가 제가 당시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면 나쁜 의도임을 알면서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래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강하게 와닿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나쁜 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내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점차 단단해지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기특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네요. 조금은 가벼운 스토리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사연이 청취자분들께 고소함과 즐거움을 드렸기를 조그맣게 바라봅니다. 다들 오늘보다 더 단단한 내일의 내가 되도록 파이팅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